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제50회 우리가 지금 이론 문제 풀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5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4번까지 했으니까 5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결산 전 매출액이 2천만 원일 경우 아래 결산사항을 반영한 올바른 매출액은 얼마냐? 네, 지금 결산사항에서 매출액이 좀 변동이 결산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판매 금액이다. 22년 12월 10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50만 원이 매출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송 중에 있기 때문에 도착지 인도 기준이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아직은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운송 중에 있는 것은 매출자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시하면 되겠다. 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는 건요, 도착을 해야 우리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2022년 말 수탁자에게 인도한 상품 80만 원 중 50만 원이 판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의 판매는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플러스 시켜야 되겠습니다. 50만 원 매출액에 플러스. 수탁자가 팔았으니까 매출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2년에 판매한 상품권 200만 원 중 100만 원이 상품 판매로 인해 회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매출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품권이 회사로 돌아왔다는 것은 상품이 인도된 것이죠. 그러므로 100만 원의 상품권은 회수되었으므로 매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만 원과 100만 원 매출액에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0만 원이 3번에 있네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1월 중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11월에 판매한 상품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어야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여기 나와 있겠죠? 매출액은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상품 매출, 여기 판매 여기 있네요. 판매 1월 25일 날 상품 8,000개를 6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86은 48. 네. 그래서 매출액은 곱하기 해보면 8,000개를 600원에 팔았다. 48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 원가는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원가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8,00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원가를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5,000개 모두 팔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3,000개가 팔린 겁니다. 그래서 5,000개 곱하기 500원 한 거하고
여기서 3,000개 곱하기 550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원가예요. 자, 5,000개를 500원 곱하면 여기는 250만원. 그리고 3,000개 곱하기 550원은 165만원. 이게 원가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럼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415만원 나오나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이거 더하면 415만원이 나오더라. 네, 480에서 415만원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65만원) 나오네요. 65만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네, 답이 3번에 있네요. 자, 다음은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22년에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건 뭐냐면 손상차손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 가지고 환입되는 것을 우리가 환입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입을 할 때는요, 최초의 장부금액 이상으로는 환입을 잡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21년 초에 취득한 토지 취득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최초의 장부금액이에요. 6천만 원이. 그런데 22년 말에 손상차손 징후가 존재해서 21년 말 토지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요렇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알고 있죠? 큰 거를 적용한다.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맥스, 큰 값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장부금액을 만들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2년 말에 토지가 회수 가능액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공정가치가 7천만 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입이 되는데, 예, 환입이 되는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환입을 시키면 안 되고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환입돼야 돼요. 1,000만 원만. 그래서 다시 6천만 원으로 토지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손상차손 환입을 통해서.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하고 7천만 원 차이인 2천만 원을 전부 환입 잡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만 환입을 잡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8번. 주식회사 한공은 3년 전에 매입한 매도가능증권을 단기에 6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50만 원이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15만 원이다. 손익계산서당 계상되는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를 보면 되는데 얼마에 샀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처분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기말에 재무상태표상에 매도가능증권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취득금액인가요? 근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존재했네요. 15만 원이. 그러면 65만 원에 샀다는 얘기죠.
65만 원에 샀다는 얘기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5만 원이 있었다는 15만 원 인식해가지고 매도가능 증권이 50만 원이 됐으니까 65만 원에 산 겁니다. 65만 원에 산 것을 6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손실 5만 원.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답은 쉽게 찾으면 됩니다. 얼마에 매도가능 증권을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만 따져보시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8번 답은 이렇게 어떻게 취득금액을 알게 됐어요? 자,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 증권이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5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하락했다는 거예요. 65만 원에 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손실봤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분시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제 08번에서 처분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보기에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차변에 현금이 60만 원 들어온 거예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50만 원짜리를 팔은 거예요. 그런데 매도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잔액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할 때는 대변에다가 상계를 시켜야 됩니다. 제거를 할 때는.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대변에 15만 원 이렇게 인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익인가 손실인가를 따지라고 그랬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어놓고 따져야 돼요. 창문 좀 선거 유세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차변이 5만 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5만 원. 네, 그래서 이걸 분계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좀 요 8번 문제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분계를 다 써가면서 할 필요 없이 얼마에 팔았지? 처음에 얼마에 샀는가? 요것만 빨리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65만 원에 샀던 거예요. 65만 원에 사가지고 6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다. 자, 8번 문제. 여러분 이렇게 처분시 분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좀 신경이 쓰이죠.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게 50회 문제예요. 50회 문제는 9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오네요. 네, 재무회계 문제가 10개 나오는데 이때는 좀 뭐가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네, 아무튼 자, 이게 50회 문제 맞죠?
네, 재무회계 예. 제가 FAT 1급하고 혼동을 했군요. FAT 1급이 재무회계가 10개 나오고 TAT 2급은 8문제 맞습니다. 8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개, 9, 10, 11 이렇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낮게 봤어요. 네, TAT 2급인데. 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건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두 번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과세 표준 제외됩니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그 이후로 받는 연체이자 과세 표준 제외됩니다. 과세 표준 아니라는 거죠. 4번이네요. 할부 판매할 때 이자는 과세 표준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된다.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면 FAT 1급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자, 영세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돼. 맞죠?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야.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건설 용역 같은 거예요. 네,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은 결국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므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 맞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죠. 매출세액은 없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환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전부 돌려받기 때문에 완전 면세가 됩니다. 이 근처 도서관 입장료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서 저렴한 거야. 영세율이 적용되어서 저렴한 것이 아니고 뭐가 적용된 거죠? 예, 면세가 적용되어서 저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용필이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가능하죠. 충분히. 공장, 화물차, 유류대 관련된 거는 가능합니다. 거래처 발송용 연말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군요. 불가능하죠.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가능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안 되죠. 이런 문제는 뭐 다 맞추시죠. 650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이제 소득세 이론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다. 자, 2, 3,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지급받은 은행의 예금이자, 이거 이자소득. 이자소득이고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이것도 이자소득이고요.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돈 빌려주고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죠. 이거 이자소득입니다. 그럼 1번이 아니죠. 1번.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가 하냐면 이 과세가 아니에요. 비과세. 예.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뭐 법정 이자라든가 이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비과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자주 그 못 봤던 그 어떤 소득 형태가 있으면 나머지 보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 확실하니까 아닌 거 하나 답으로 찾으면 되죠.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 1번. 종업원이 받는 직무수당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네. 직무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직무수당은 뭐 사회통념상 타당 뭐 인정되는 범위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은 경조금을 설명한 것 같아요. 종업원이 받는 경조금 중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맞는가 볼까요? 법인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근무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네. 나머지 2, 3, 4 다 맞았죠.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실혜 씨의 기타소득 관련 수입 내역이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단 실제 소요된 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갑은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네, 기타소득입니다. 네, 이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 전체가 기타소득 금액이 되죠. 그 다음 주택 입주 지체상금. 자,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데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죠. 그러면 기타소득 금액은 여기서 20%가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0만 원인가요? 40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으로 필요경비 80% 빼야 되니까. 다음에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네, 원고료는 필요경비를 몇 퍼센트 인정해 주죠? 60%. 기억나시죠? 60%. 그러면 60%가 경비니까 40%가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40% 하면 얼마인가요? 20만 원인가요? 네, 20만 원. 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실제 필요경비만을 인정을 하는 기타소득인데 실제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300만 원에다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서 40만 원, 여기 20만 원에서 360만 원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 있다.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자 김한공 씨가 22년 중에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다. 22년 교육비 세공제 금액은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세액공제는요, 그 교육비 지출 금액에서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15%를 곱하기 하면 돼요. 자, 본인의 대학원 해당되지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대학원 학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원은 본인 것만
입력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500만 원은 교육비 입력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에 장남 24세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다 뺀 실제 소득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었으므로 교육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장남이 벌어서 교육비를 낸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 입력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라번 차남 17세 외국어 학원비. 자, 17세면 고등학생쯤 되겠죠.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입력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학원비는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없다.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1,0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5%. 그러면 15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득세 문제 풀어봤는데 뭐 소득세 문제도 까다롭게 나온 것은 없어요. 소득세에서 좀 가장 그 헷갈리는 게 수입시기. 수입 시기를 막 여러 개 보기 1, 2, 3, 4 해놓고 틀린 것을 찾는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좀 헷갈리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회의 이론풀이를 다 마쳤습니다. 자, 야호 산업이라는 것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좀 하다가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야호 산업은 등산용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내려고 이 회사로 문제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홀더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는 자리에서는 홀더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서 자기 홀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홀더는 이름 바꾸시지 마시고 대부분 다 이상 없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몇 자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자리가 있는데 자, TAT 2급 하시고 회사 코드는 50회 야호 산업 확인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야후 산업이 없는 분 있으시나요? 네, 문제 없네요. 자, 거래자료 입력 12점.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라.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원재료 야적을 위해서 삼성개발에서 임차한 임야에 대해 1월분 임차료를 4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삼성개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관계로 간이과세자라서 영수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가산세를 피해가겠다 하는 겁니다. 단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생략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료 차변에 오겠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네. 자, 일반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있네요. 1월 10일. 차변의 임차료. 자, 임차료를 500번 때 써야 되나요? 800번 때 써야 되나요? 네? 500번. 맞습니다. 왜 그러죠? 원재료를 야적한 거죠? 제품을 야적했으면 800번 때예요. 제품이 일단 완성이 되잖아요. 공장에서
제품 이후부터는 판매 관리로 들어가요. 제품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러나 제공품까지는 전부 제조 원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재료 관리서부터 구매 단계부터가 다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야적했다. 요거 이제 아까 건성으로 읽었는데 지금 이제 코드를 딱 열어볼 때는 항상 여러분 TET 2급을 볼 때는 시험을 볼 때는 이것을 500번대로 봐야 될 비용인가? 또 800으로 봐야 되는 비용인가? 또는 900번대로 봐야 될 비용인가? 꼭 따져봐야 됩니다. 원재료 야적입니다. 그래서 519번 임차료. 네. 금액은 40만 원이죠. 배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국민은행. 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여기 결산의 맨 끝에 있습니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 네, 경비등 송금 명세서 클릭하시고 2022년 날짜 같죠? 1월 10일. 네, 법인명은 삼성개발. 박성연. 그 인적사항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자료에 여기에 있는 거죠. 공급자 정보. 여기 이걸 보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19) (15) (5040) 거래 내역은 임차료라고 쓰셔도 되고 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임야에 대한 뭐 임차료 쓰는 게 제일 낫겠네요. 거래 금액은 40만 원. 송금일자 같은 날이죠. 2022년 1월 10일. CD. 은행은 여기 이 삼성개발의 은행입니다. 여기 신한은행. 계좌번호도 거기 011로 시작되는 신한은행 계좌예요. 그래서 CD 눌러가지고 신한은행 코드 찾아주시고 네.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 계좌번호 011-202-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대로 입력하시고 네,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은 약소금 수취거래,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양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월 15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2만원을 차감한 잔액 488만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평가문제 1번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2번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보관 중이던 어음을 국민은행에다가 매각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왜 매각했냐면은 돈이 지금 급하니까 만기는 3월 15일인데 지금 2월 달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을 차감하고 500짜리 어음을 주고 488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 통장으로 입금받은 게 488만 원이니까 보통예금 차변 잡고 어음이 대변에 갔고 500짜리가 그러면 요 12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뭘로 기록하느냐? 요것만 여러분이 딱 떠올리면 이 분계는 잘 되는 거죠. 네. 자, 12만 원. 12만 원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이연아님 뭘로 처리하죠? 12만 원을? 매출 채권
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세요. 일반 전표에 3월 2일입니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아, 그렇군요. 네. 2월 15일이죠. 2월 15일이네요. 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488 플러스 또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이에요. 그게 12만. 대변에 110번 바드럼. 바드럼의 거래처는 일신산업입니다. 거래처도 중요합니다. 계정 과목은 맞았는데 거래처가 틀리면은 감점, 1점 내지 2점의 감점이 들어가요. 자금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바드럼줄을 클릭하고서 F3 눌러야죠. 그래서 할인, 네, 어음 상태 할인하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어음을 확인해 줍니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아래로 내려오는데 할인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은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느냐 하는 것이죠. 예, 내용 중에 자료 설명에 나오죠.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 기관 더블 클릭해서 국민은행 보통 지점은 서대문 하고 엔터. 할인율은 생략해도 됩니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할인에 관한 분계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일반 거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삼광산업의 외상매출금 2,200 중에 일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고 잔액은 계약에 따라 소비 대차 대여기간을 6개월로 해서 소비 대차로 전환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자, 소비 대차로 전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외상매출금을 요 대여기간이라고 그랬죠. 대여금으로 이자 받고 이자 받기로 하고 대여금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대여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나머지는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 2,200 중에 일부는 국민은행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국민은행으로 입금된 걸 보면 1,200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단기 대여금이 됐다는 거죠. 자, 3월 2일자로 여기 통장에 입금된 그 날짜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3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보통예금이 1,200 들어왔죠.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1,200만원 차변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또 차변에 저기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차변에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 여기는 거래처가 이제 그 매출 거래처죠. 삼광산업이죠. 삼광산업 코드 3300번입니다. 1,000만원 자산 잡고 그리고 대변은 이제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야죠.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삼광산업 3300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2,200만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으로 이어서 할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